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사건건입니다. 매주 금요일은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치권 흐름을 짚어보는 순서로 저희가 바로 시작을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고정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꾸준히 전해드리는 코너는 아마도 시사 프로그램들 가운데 사실상 사사건건이 유일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총선이 다가올수록 여론조사도 아마 더 많이 발표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또 당장 추석을 전후로 해서도 그럴 것 같고요. 아무튼 오늘도 이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장윤선 기자 나왔고요. 또 여론조사 업체 메타보이스의 김봉신 이사도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바로 보죠. 오늘 금요일이니까 갤럽 여론조사가 발표되는 날이죠.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긍정이 31%고요. 부정이 60%까지 올라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58에서 60이니까 일주일 사이에 2%포인트 올라간 거라서 저기에 뭐 얼마나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 횡보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오늘 이걸 인용한 언론 기사들을 보니까 제목에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아무래도 60이 갖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부정평가가 60%까지 올라갔다. 이거를 강조하는 그런 보도들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긍정, 부정 평가 이유도 마저 보고 나서 두 분 말씀을 들어볼까요? 그럼 긍정이 아까 31%라 그랬는데 좋게 보는 이유가 뭐냐? 외교가 계속 일관되게 1등을 보이고 있고요. 결단력, 추진력, 국방안보 이런 순으로 긍정평가 이유는 나오고 있습니다. 부정평가 볼까요? 부정평가가 아까 60%라고 말씀드렸는데 후쿠시마 오염수가 가장 높은 자리에 차지하고 있고 외교. 근데 저 둘은 뭐 같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경제, 민생, 물가, 독단적이다. 이런 스타일상의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고요. 소통, 미흡. 이렇게 돼 있네요. 일단 김봉신 지사께서는 오늘 갤럽 60에 주목하는 그 언론들의 그 제목 뽑기는 타당한 겁니까? 그 숫자가 주는 이제 이미지가 있는 거죠. 임팩트가 있으니까 그런 건데요. 사실은 완전한 횡보죠. 횡보입니다. 다만 이게 이제 지금 33에서 31로 된 한 주 동안의 2%포인트 하락은 횡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지난 7월 1주에 38을 고점으로 잡고 지금까지 떨어졌습니다. 2개월 1주 만에 7%포인트가 계속해서 빠진 걸로 이제 보여지고요. 큰 추세를 보면. 그래서 이제 중기적으로 따졌을 때는 하락 추세가 맞는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이제 31%가 긍정률인데 이게 더 빠져서 20%대로 가면 30%대가 이제 무너졌다라는 어떤 그런 평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더 이제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률도 마찬가지로 이제 60% 선에 닿았는데요. 이게 이제 더 올라가서 60%, 이게 이제 4월 4주에 63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이제 넉 달 만에 60%에 닿은 건데요. 이게 더 올라간다라고 하면 국민분들 3분 중에 2명이 부정하신다. 이렇게 언론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좀 충격적이죠. 그렇게 되면. 그 후쿠시마 오염수가 아무래도 다른 현안들보다는 가장 좀 크게 국민들이 체감하는 이슈가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들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제가 정치권 취재를 해보면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것은 뭐 국민의힘, 민주당 공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너무 과격해진다. 그러니까 언어에 너무 이를테면은 무슨 전사가 되라라든가 대통령께서 직접이요. 그리고 뭐 1+1은 100이라고 하는 사람들하고는 싸울 수밖에 없다라는 어떤 투쟁 선언을 한다거나 그리고 뿐만 아니라 뭐 1급 살인자. 그리고 사형 이런 어떤 극단적인 언어 사용에 대한 부정 여론이 좀 많이 생기는 거 아니냐. 특히 이제 중도층에서 그런 여론이 많이 있다. 특히 국회의원들이 지역에 갈 때마다 그런 여론을 많이 접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서는 당 내부에서도 김기현 대표가 지난번에 이제 언론들을 대상으로 그런 극단적 언어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위험하다. 이런 판단을 좀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투쟁이나 분열 뭐 이런 것보다는 대한민국 다수 국민들의 어떤 판단이 온건 보수 뭐 이런 편이지 않습니까? 대체로. 그렇기 때문에 극단적 언어 사용에 대한 좀 자제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갤럽 조사를 보면 본인은 스스로를 어떻게 정치적 성향을 분류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수라고 생각한다, 중도라고 생각한다, 진보라고 생각한다. 그 답을 하는데 지난주하고 이번 주 좀 비교를 해보니까요.
예, 갤럽이 이제 일주일마다 발표를 하는데 지난주에는 저렇게 한 1000명 조사를 하니까 보수 294명, 중도 324명, 진보 261명 이렇게 이제 표본 조사가 됐었는데 이번 주는 오히려 보수가 38명 늘었어요.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긍부정 평가가 그렇게 부정 평가가 높아지고 긍정 평가가 좀 낮아졌다. 이것도 좀 눈에 띄지 않나 하는 저희 제작진들의 어떤 판단이 좀 있었고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매번 여론조사를 할 때 예. 보수 중도 진보가 이렇게 추출이 되는데 그게 이제 어떤 조사는 뭐 보수가 많이 잡히고 어떤 조사는 진보가 많이 잡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걸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그걸 좀 봐야 됩니까? 당연히 진보가 더 많이 잡히면 정당 지지율에서는 민주당이 더 유리할 것이고 뭐 그런 건데 반대는 또 국민의힘이 유리할 것이고. 예. 원래 이제 조사를 하게 되면 중도 성향이신 분들이 가장 많고요. 예. 그거는 5점 척도로 쓰느냐 그냥 물어보느냐에 따라 좀 차이가 있는데 그 중도 성향이신 분들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은 보수하고 진보만을 따지면 보수 성향이시라는 분들이 조금 더 잡히는 게 이제 일반적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번 갤럽 조사인 경우에는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 중도 성향이신 분보다 더 많이 잡혔습니다. 자 그런데 국정 긍정 평가는 낮아졌다. 예, 그 긍정률이 낮아졌다라는 거는 왜 그러느냐? 하면은 지난주에 보수 성향이신 분들 중에서는 긍정 평가가 57이었는데 이번에 63으로 높아졌습니다. 높아지기는 또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 조금 더 많아졌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긍정률은 높아져야 됐는데 2% 포인트가 하락된 건 중도 성향이신 분들 중에 지난주에 부정 평가하신 분이 64%인데 예. 이번 주 70으로 뛰었습니다. 뛰었군요. 예. 진보 성향이신 분들 중에 부정 평가하시던 분이 85나 됐었는데 지금은 그게 90%를 넘어서 91이 됐습니다. 예. 다시 말씀드려서 중도는 이제 진보 방향으로 좀 더 기울고 있고요. 예. 진보는 더 뾰족해지고 있고. 결집하고. 예. 그래서 보수가 아무리 결집한다 하더라도 중도가 진보 쪽으로 넘어가고 있다면 이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평균 내면 좋아질 수가 없죠. 예, 그 부분을 봐야 된다는 거군요. 보수 표본이 더 늘어났다 할지라도 나머지를 봐야 된다. 예,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어제 나온 MBS 조사를 보겠는데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갤럽이나 MBS나 둘 다 1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전화 면접 방식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좀 분위기가 좀 다른 것 같아서 MBS 조사 볼까요? 어제 나온 겁니다. 긍정이 37%고 부정이 54라서 아까 갤럽이 31대 60이었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차이가 양자 간의 격차가 좀 적다. 이걸 알 수가 있고요. 물론 뭐 여론조사 업체마다 결과는 다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저렇게 좀 나오고 있다. 그런데 저거 말고 그 갤럽과 MBS가 더 도드라지게 좀 차이를 보이는 지점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내년 총선과 관련된 질문인데요. 먼저 오늘 나온 지난주 거군요. 갤럽 보겠습니다. 사실 갤럽이 이 질문을 많이 하는데 사실상 매주 하는데 이번 주는 좀 건너뛰어서 지난주 거를 저희가 가져와 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1000명 전화면접 조사인데 지난주 겁니다. 내년 총선을 어떻게 기대하시느냐. 근데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 당선이 좋겠다가 37이고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야당 당선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가 50이라서 격차가 꽤 벌어져 있습니다. 지난주 갤럽 조사는요. 그런데 어제 나온 MBS 조사에서 유사한 질문이 있는데요. 이거는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결과가. 그러니까 정부 지원이 여당 당선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가 야당 당선보다 5%포인트 더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래쪽에 지금 저희가 중도라고 따로 뽑아드렸는데 중도를 보시면 아랫줄에 있죠. 작은 글씨로. 그거는 물론 야당 당선이 좀 더 높다는 걸 알 수가 있지만 아무튼 전체 평균은 갤럽하고 MBS가 비슷한 질문인데도 불구하고 정반대의 어떤 결과를 보이고 있다. 같은 1000명 전화 면접인데도 이렇다.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물론 뭐 다를 수야 있겠습니다만. 근데 방식도 똑같아서 좀 의아하긴 합니다. 이게 사실은 두 결과가 이 글자 그대로를 읽어보면 상당히 좀 다른 질문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렇습니까? MBS는 이제 국정 운영을 더 잘하도록 정부와 여당이 힘을 실어줘야 된다. 그리고 정부와 여당을 견제할 수 있도록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된다. 이 힘을 실어줘야 된다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갤럽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갤럽은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된다. 돼야 한다.
예.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입니다. 예. 그러니까 당선을 이야기하는 갤럽에서는 정부 견제를 위해서 야당이 다수 당선돼야 된다가 50%로 절반입니다. 그런데 여당 후보가 다수 당선돼야 된다는 것은 37에 머물러서요. 네. 그 격차가 13%포인트니까 굉장히 크죠. 예. 그런데 이제 MBS 같은 경우에는 힘을 실어줘야 된다. 약간 추상적이네요. 굉장히 좀 추상적이고 정부와 여당 전반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되느냐 하면 정부와 여당이니까 이쪽은 좀 더 크고, 그리고 사실 힘을 실어줘서 국정이 잘 돼야 또 경제도 좋아지고 여러 측면에 그렇게 따진다면 이게 이제 대등하게 나오는 게 또 이상하지가 않죠. 아, 예. 그러니까 어떤 질문의 표현 때문에 예. 저런 차이가 좀 발생할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아, 예. 그런 취지로 제가 이해가 되고요. 오늘 관련해서 이제 취재를 좀 예. 했는데요. 민주당에서 재밌는 민주당의 이제 전략을 짜는 중진 의원에게 제가 재밌는 표현을 들었는데, NBS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정부 때도 굉장히 상황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좋게 평가가 됐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여당일 때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민주당 정부 때도 여당에게 유리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문항 설계가 여당에게, 그러니까 정부 여당에게 유리한 조사가 많이 나온다라고 민주당은 분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지금 야당이 돼서 더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을?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제 본인들은 그래서 예. 그렇게 NBS 조사는 그런 경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갤럽도 최근에, 그러니까 지난해까지는 RDD였지만 올해부터 전화 면접으로 바뀌어서 가상번호. 예, 가상번호로 바뀌어서 아마도 갤럽하고 NBS 조사가 아마도 비슷한 추세를 보이게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여당 정부에게 유리한 방향의 여론조사가 많이 나올 거라고 민주당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포인트는 추세와 흐름이기 때문에 그 추세와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만 체크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RDD와 가상번호가 각각 뭐고 왜 민주당 관계자는 저렇게 얘기하는지도 잠깐 설명을 해주신다면. 예. RDD는 왜냐하면 이걸 듣는 시청자분들께서 모르실 수도 있기 때문에. RDD는 랜덤 디짓 다이얼링이라고 해서 저 모바일 번호 있지 않습니까? 010으로 시작하는 걸 다 만들어봐서 다 뿌려보는 겁니다. 이제 그게 그러니까 무작위로 번호를 그냥 조합하는 거죠. 예, 만들어가지고 다 뿌려보는 거고. 가상번호는 이미 이제 통신사한테 받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이제 알뜰폰이 빠져 있습니다. 네. 알뜰폰이 빠져 있어서 그런 이제 알뜰폰 빠진 데에 대한 그런 얘기도 좀 있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그 부분이 그겁니다. 가상번호로 쓰게 되면 알뜰폰이 빠지는데 알뜰폰 사용 그 번호가 이미 이제 1000만이 됐다. 그렇게 따지면은 조금 절약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는 못 듣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 좀 있을 수가 있고요. 표본 추출이 다 제대로 안 된다. 예. 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저 주장의 핵심적인 부분은 뭐냐면은 제가 봤을 때는 NBS 같은 경우는 특히 이번 조사 같은 경우에 설문에요. 네. 설문에 국정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국정 이야기가 국정 이야기가 많이 있죠. 원래 이제 갤럽은 이제 두 문항하고 정당이 바로 나오거든요. 국정 평가하고 그 이유 묻고 정당 나오는데 이게 갤럽인데요. 바로 정당 지지를 빨리 묻는다. 예. 그런데 이제 MBS 같은 경우는 네 문항이었거든요. 네. 국정 방향성까지. 국정 평가 묻고 긍정 이유, 부정 이유, 국정 방향성 묻고 마지막에 이제 정당이 들어갔었는데요. 5번째. 예. 이번에는 또 더 많은 국정을 물어봤습니다. 앞부분이 더 더 길어졌다. 많아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당이 저 뒤에 있는 거예요. 정당과 사실은. 그 아까 총선 전망이 뒤로 빠진다. 많이 빠지죠. 예. 정당 지금 6번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 위에 문항이 5문항이기 때문에 네. 네 문항에서 그러니까 9문항, 거의 10번 문항이 정당입니다. 그러면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렇게 국정평가를 많이 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정당 어디 지지하세요라고 했을 때 이제 힘이 쭉 빠지는 거죠. 그 앞에서 정당을 물어보면 여당에 대해서 좀 실망감이 확 드러나니까 야당인 민주당을 선택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정당을 다 평가하고 국정을 다 평가하고 나서 정당 어디 지지하세요 그러면 무당층 뭐 이렇게 지지하는 정당 별로 없는데 뭐 이런 식으로 무당으로 좀 많이 빠지게 됩니다. 이번 예. 문항이 특히 그렇거든요. 이번 설문이 예. 5문항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 부분을 사실은 김봉신 이사께서 이 자리에서 저랑 많이 강조하는 예. 지점이긴 한데 물론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가진 여론조사 업체 전문가들도 있을 수는 있고요. 근데 예. 김봉신 이사가 보시기에는 그 앞부분의 질문이 얼마나 많이 배치되느냐가 중요한 포인트 가운데 하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총선 얘기가 나와서 네. 어제도 어제 연합뉴스 기사가 그게 떴잖아요. 그러니까 네, 차출론. 차출론. 네. 그러니까 네. 대통령실에 있는 행정관, 비서관들을 총선에 출마시켜야 한다. 그래서 네. 국민의힘 지도부가 대통령실에 이른바 명단을 넘겼다. 네. 그랬더니 대통령도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답을 했다. 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취재한 내용이 어떤 게 있습니까? 뭐 예. 어제 오늘 하루 종일 국민의힘 관련한 그 내용 취재를 좀 했었는데요. 일단 당 차원에서 어떤 명단이 이렇게 대통령실로 넘어간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뭐 A4 용지로 정리해서 명단이 넘어간 거 아니냐라는 이 사람 달라. 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 그런 명단은 없다라는 게 국민의힘 지도부 그다음에 당 대표실 관계자도 이제 그런 구체적인 확인을 해줬고 오늘 아침 동아일보 보도를 보면 당 사무총장이 국회의원들 단톡방 있지 않습니까? 그 단톡방에 직접 의견을 올려서 그런 명단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하튼 중요한 것은 왜 이런 소란이 나오느냐, 이제 그게 중요한 포인트인 건데요. 내년 총선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가 바로 수도권이 될 거고 수도권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이 상당한 위기론이 있다. 이것을 어떻게 돌파할 거냐가 중요한 과제여서 김기현 대표는 지금 인재 영입에 나선다. 천하의 인재를 모으겠다 이러면서 뭐 이제 빅텐트론도 얘기하고 있고 뭐 이런 건데요. 당 내부에서 대통령실과 가까운 어떤 인사는 실제로 국민의힘 대통령실에 있는 젊은 정치인들, 청와대 행정관 중심으로 어떤 팀을 만들어서 브랜드를 갖춰서 레트르를 붙여서 내보내야 된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어찌됐든 선거 전략 차원에서는 유의미할 수 있으나 이 사람들이 수도권의 어느 지역에 가서 의미 있는 당선을 할 수 있겠냐. 이것은 현재로서는 미지수다. 별개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지금 출마하려는 행정관들, 특히 한 30여 명 되는 행정관들을 향해서 학도병 전략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그게? 그러니까 일단 내보내는데 결과는 담보할 수 없는 뭐 이런 판단이죠. 그래서 좀 거칠게는 제가 뭐 방송에 좀 부적합한 용어에서 옮기기는 어려운데 하여튼 당선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살아 돌아오기 어렵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이죠. 것이죠. 그 맥락대로라면 그런 취재 내용이 사실이라면 그런 청와대가 아니죠. 대통령실 사람들이 이른바 험지. 그러니까 네. 좀 불리한 지역에 더 많이 갈 것이다? 뭐 그러니까 그런 예상을 깔고 있는 겁니까? 일단 지금 사람이 없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검사 차출론, 뭐 그 대통령실 차출론 이제 계속 국민의힘 주변에서는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사실 수도권에서 당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웬만하면 영남 지역이나 강원 지역이나 뭐 이런 데로 빠지고 싶은 거죠. 당선 가능성이 높은데. 그건 뭐 누구나 그렇겠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일단 253개 출석은 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깃발은 다 꽂아야 되는데 그럼 누구로 할 거냐? 사람이 없으니까 일단 출격은 시켜야 돼서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일단은 내보내기는 하는데 살아 돌아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 특히 수도권에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당 안에서.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지도부 입장은 아무튼 어제 연합뉴스 보도처럼 본인들이 먼저 대통령실에 이 사람 주십시오라고 하는 명단을 건넨 적은 없다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럼 그 기사는 도대체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으나. 근데 이제 실제 누가 건넸다라는 얘기, 실명이 기자들 사이에선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면 아무튼 그 대통령실과 여당 그 지도부 사이에 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네. 대통령실 사람들 가운데 누구를 좀 이렇게 총선으로 보낼 것이냐, 출마시킬 것이냐를 두고 논의는 오가고 있다. 이 정도로만 좀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겠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너무 당연한 얘기인지 모르겠으나. 예.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 참 그 이상한 것이요. 이 사실을 당 대표는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김기현 대표가 굉장히 부글부글했다는 후문이 또 들리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예. 그러니까 당 대표는 모르는 가운데 당의 누군가가 대통령실에 소통을 했다.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당 내부에서 누구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어제 나온 그 기사에 대해서 좀 장윤성 기자가 취재한 내용을 좀 들어봤고요. 저희가 그 여론조사를 매주 이렇게 다루면서 현안과 관련된 조사도 한 건 내지는 2건 정도 매주 저희가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은 스트레이트 뉴스가 조원 CNI에 의뢰해서 조사한 ARS 조사 2,000명 대상 조사가 있는데 이 사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 그 김만배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어제 뉴스타파와 JTBC를 압수수색하기도 했죠. 2,000명 대상으로 하는 ARS 조사를 했는데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쪽에 가깝다고 인식하시느냐. 그러니까 언론이 대선 공작을 했는데 그게 탄로가 났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한 40% 나왔고요. 39.9니까요. 그게 아니라 여당이 지금 국면을 전환시키기 위해서 공작 수사를 하는 거다. 그러니까 부당하게 수사하는 거다. 이게 이제 46%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중도라고 본인을 대답하신 분들은 아랫부분 보시면 그 38.3 대 45.7 정도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는지. 물론 저희가 그 김만배 허위 인터뷰 의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옳고 그르고를 여기서 뭐 토론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조금 실망스러운 결과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왜냐하면 이건 뭐 분명히 언론 보도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긴 있었기 네. 때문에 저런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좀 의아해할 수도 있고요. 정부 여당 입장에서만 생각을 한다면 저거는 예, 좀 예. 어떻게 보십니까? 저게 이제 조사 완료 표본 수가 2007입니다. 그러면 이제 1,000명 조사한 것보다 표본 수는 이제 2배인데요. 그렇게 되면 오차 보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2.2% 포인트고요. 그렇게 돼서 4.4를 훨씬 넘는 지금 6.1 격차가 났기 때문에 여당의 국면 전환을 위한 공작 수사다가 분명하게 5.1을 넘어서 분명히 우세한 건 맞습니다. 네. 그렇고 중도 말씀하셨는데 중도 역시 거의 그 전체 평균하고 비슷한 분포입니다. 네. 그렇게 따진다면 지금 사실은 이 부분 언론을 이용한 대선 공작 게이트가 드러난 것이다라는 게 38.9라는 이게 40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먹히겠구나라고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이 조사에서 국정 긍정률이 38.9입니다. 거의 비슷하죠. 국정을 긍정하는 비율이나 어떤 대선 공작 게이트다라고 하는 비율이나 비슷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공작 수사다 이게 5.1을 넘어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갤럽에서 흥미로운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게 있는데 이걸 보고 장윤성 기자 또 얘기를 나누면 좀 흥미로울 것 같은데요. 오늘 나온 조사예요. 정계 주요 인물 개별 호감도라고 했는데 저 주요 인물들이 다 차기 대권 주자들이라서 총선도 치르기 전에 벌써 차기 대권 주자들을 언급하는 게 좀 성급한 감은 있어 보이긴 합니다만 아무튼 오늘 갤럽이 발표한 조사 결과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또 재미있기도 하고요. 호감이 가느냐, 비호감, 호감이 가지 않느냐 이걸 조사를 했는데 8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어요. 자, 오세훈 35대 48이고요. 한동훈 33대 50. 제가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30대 55. 김동연 지사 29대 41이고요. 자, 다음 거 볼까요? 이재명 29대 61. 원희룡 25대 58. 이낙연 23대 61. 안철수 20대 69.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느 지점에 좀 가장 흥미롭게 주목하셨습니까, 장 기자는? 그러니까요. 지금 보면 저는 이제 오세훈, 이재명 이렇게 두 사람에 대해서 관심 있게 봤는데요. 그렇기도 하고 총평을 좀 말씀드리자면 지금 현업 정치인들이 전반적으로 다 인기가 없구나. 그러니까 모두가 다 부정평가가 그러니까 비호감 지수가 우세하다. 그러니까 뭔가 우리 정치권의 반성과 새로운 국민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어필이 필요한 여론조사 결과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총론으로 드리고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서는 서울에서도 그렇고 PK, TK가 어쨌든 국민의힘 강성 지역인데 다 그 TK를 제외한 나머지에서는 부정평가가 더 우세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비호감도가? 그렇습니다. 그 비호감도가 더 우세한 이런 특징이 있고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식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데도 비호감 지수가 61%, 그리고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광주에서 43대 43 이렇게 동률로 나왔고요. 호감도가 많이 이렇게 압도하지 못한다. 그렇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실 광주에서 좀 많이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좀 그렇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본인이 경기도지사 성남시장을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도 비호감 지수가 58, 호감 지수가 34 이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차기 유력한 대선 후보로 이재명 후보가 꼽히지만 비호감 지수에서는 여전히 이렇게 높다고 한다면 뭔가 새로운 접근이나 전략이 좀 필요한 상황이고 제가 민주당 국회의원들한테 물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비호감 지수가 높은 것 같냐라고 물었더니 전반적으로 나오는 얘기는 어쨌든 살아온 이력 자체가 평범한 사람들하고 좀 많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초중고 그다음에 대학도 그냥 고시반에서만 있었고 뭐 딱히 뭐 이렇게 관계 형성에 뭐 좀 그런 게 별로 없다. 이 사람의 어떤 살아온 라이프 스토리를 보면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기자들도 불만이 많고 또 동료 현역 의원들도 불만이 많다는 겁니다. 이렇게 맨투맨으로 만났을 때 뭔가 좀 너무 다가가거나 이런 게 좀 어렵다는 얘기를 소통 방식을 말하는 그런 건가요? 것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를 많이 한다. 그래서 그런 비판을 많이 듣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쉽지 않은 영역이 좀 있는 것 같다. 근데 대중들에게 보이는 것은 과거에 사이다 이재명 뭐 이런 평가가 있었는데 당대표가 된 이후에 이재명은 고구마 이재명.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어떤 시원하게 대중들을 설득하는 어떤 연설이나 뭐 활동이라든가 뭐 이런 게 없지 않냐. 그런 측면에서 부정평가가 느는데 단식 이후에 변화된 모습을 보인다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점을 좀 주목해서 보셨습니까? 김 의원께서는?
일단은 저기서 이제 비호감이 이제 높다고 하셨는데 그 김동연 지사가 비호감이 41이 가장 낮아요. 예, 예. 예, 김동연 지사가 확실히 비호감도는 보여주시겠어요? 그 8명 가운데 가장 낮죠. 그 호감도 말고 호감도는 사실 35, 33, 29 뭐 이런 식이라서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닌데 그런데 김동연 지사의 그 비호감도 41은 좀 주목되는 부분은 있어요.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안철수 씨를 제외한 나머지를 봤을 땐 가운데에 있는 김동연 그리고 이재명을 중심으로 놨을 때 위아래가 좀 더 오차범위 이내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재명, 김동연 씨 두 사람이 중심에 있고 김동연 지사, 예, 김동연 지사, 예, 뭐 비슷하다 이렇게 봐야 될 거고요. 오세훈 시장이 가장 그 호감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35로. 네. 근데 사실은 올해 그 서울에 큰 홍수가 없었습니다. 작년에 홍수 터졌을 때 장내 정치 지도자 거기에서는 반토막이 됐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예, 예. 강남에서 예. 물난리 나고 홍수 터지면.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오세훈 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제 그 대선 가도에 있어서 홍수가 나느냐, 물난리가 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안전 관련해서 예. 좀 관리를 잘 하느냐. 그렇죠. 예. 그때 이제 그 관악에서는 그 반지하 사태도 났었고, 예. 그게 하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50% 호감이 역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역대 이낙연 그때 이제 총리 하셨을 때 네. 2019년 정도에는 호감이 50% 나올 때가 있었어요. 아, 그렇게 뭐 높았습니까? 예, 심상정 예. 의원도 그때 39 정도니까 상당히 높은 예. 호감도를 보인 적이 있었고요. 다만 2021년 그러니까 이제 2년 전이죠. 대선을 앞두고 그때 이제 한국갤럽 같은 조사에서 이재명 호감도가 34, 윤석열이 30. 그 윤석열 현 대통령이 당시에 더 낮은 호감도를 보였는데 이제 대선에는 이겼었죠. 예. 그렇게 따지면 이제 이거는 호감도는 절대평가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상대평가를 해볼 때는 같이 놓고서 이제 선택하는 것도 같이 참조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따졌을 때 지금은 장내 정치 지도자를 뽑아라 하는 그 자유응답식 질문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이제 완전히 원톱으로 이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예, 있다. 예, 이런 취지로 제가 받아들여지고 시간이 많이 흘러갔는데 장 기자에게 이걸 한번 물어보죠. 예, 아무래도 이 질문은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오늘 단식 중단 요청이 민주당 의원들이 오늘 또 했고요. 이재명 대표에게. 네. 그런데 지금 수원지검이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을 중앙지검으로 오늘 넘겼습니다. 네. 그러니까 언론에서 지금 예상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즉 서울중앙지검이 백현동 사건과 쌍방울 사건을 합쳐가지고 네. 이재명 대표를 상대로 구속영장 청구를 곧 한다. 네. 지금 검찰 관계자 말은 다음 주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희 취재 예. 결과를 보면. 그러면 예상대로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체포동의안 표결을 이제 해야 되는데 네. 지금 가결시키느냐 부결시키느냐에 따라서 민주당이 지금 감당해야 할 몫도 생기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좀 흘러갈까요? 지금 취재를 토대로 좀 예. 말씀해 주신다면. 뭐 제가 매일 하여튼 민주당 의원들 거의 매일 접촉을 하고 있는데 이 단식 전과 단식 이후의 비명계의 움직임이 굉장히 많이 변화했습니다. 그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 대해서 사실은 사법 리스크보다는 리더십 리스크가 훨씬 문제다라고 상당히 비판적 견해를 피력했던 비명계의 그 중진 의원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재명의 단식으로 이제 끝났다 모든 게. 그러니까 뭐 과거에는 뭐 비대위를 꾸리고 비대위를 누구로 세우고 이재명 대표를 언제 뭐 그만두게 하고 막 이제 이런 그림들을 기획들을 많이 했었는데 실제로 그런 게 전부 다 무용한 전략이 된 것 같다. 단식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쨌든 16세를 오늘 굶고 있고 아마도 주말 사이에 병원을 가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의료진들의 판단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무조건 가야 된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 이제 이재명 대표 안 가겠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서 뭐 일각에서는 정성호 의원 같은 분은 그냥 끌고라도 가야 된다. 이제 이런 표현을 쓰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단식의 효과, 정치적 효과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런 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명계에서는 원래 체포동의가 오면 이번에는 대표가 결단해서 가결을 하도록 요청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고 이것은 정당한 영장 청구가 아니기 때문에 부결시켜야 된다라는 여론이 비명계 안에서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몇몇 언론에 나와서 체포영장 당연히 가결을 시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은 대단히 소수에 불과한 것이고요. 민주당 전반적인 분위기는 부결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장윤성 기자의 예상도 부결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것 같다. 이렇게 들리는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장윤성 기자 그리고 김봉신 메타보이스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